자,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온 사파이어 보석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게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게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다. 그런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 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에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의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을 돌아다니거나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 나는 네팔 랑탕 지역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 10월과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장발의 여행자가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을 때는 1월이었다. 마침 그곳에서 등반 전문가인 네팔인 친구를 만나 내 트레킹 일정을 설명했다. 샤브루 베시라는 지역에서 출발해 해발 3,800m의 칸진 곰파는 절이라는 뜻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일주일 코스였다. 지난번 트레킹 때는 셀파족 가이드와 함께 많은 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홀가분하게도 배낭도 최소한으로 줄여 혼자서 떠날 생각이었다. 이미 몇 번의 트레킹 경험이 있었기에 나름 자신감이 넘쳤다. 슬리핑백도 없이 단출하게 떠난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이 친구는 약간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그 랑탕 트레킹은
내 인생에서 티베트 여행과 맞먹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산길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험하고 복잡했다. 안내자가 없으니 수시로 길을 잘못 들어 일주일 코스가 열흘로 바뀌었으며 산악 주민들도 그저 뒷동산에 놀러온 듯한 내 차림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았다. 샤브루베시에서 출발할 때의 세련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흘 뒤 카트만두로 돌아왔을 때는 장발의 유목민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고통스럽기만 했는가? 그 후 20번 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정이 랑탕 트레킹이다. 눈과 영혼을 압도하는 가네시 히말의 설산 풍경 때문만이 아니다. 중간에 가게에서 야크 털실로 짠 두툼한 재킷과 장갑, 모자를 사야 했을 만큼 견딜 수 없는 추위, 무엇보다 현지인들의 인정 어린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슬리핑백 없이 산악지대의 겨울밤을 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게스트하우스 주민들의 배려로 진흙 화로에 불씨가 타닥거리는 부엌에서 잠을 잤다. 덕분에 주인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이 인간과 인간의 교류는 이후 내 트레킹 방식을 바꿔놓았다. 고산지대의 강렬한 햇빛에 얼굴은 폭탄 맞은 것처럼 그을리고 입술은 부르트고 몸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눈빛은 형형했다. 그때 그 네팔인 산악 전문가들을 다시 만났다. 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랑탕 지역의 환경을 잘 알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왜 조언해주지 않았어? 친구가 말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트레킹을 할 테니까 말야. 도중에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란 걸 난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란 것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만약 그 친구가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랑탕 트레킹은 내 혼에 그토록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따라 매달려 살아가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 하려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체와 만나게 하려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재밌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지금 우연찮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횟수로 한 2년, 3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4회, 5회가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니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할 때도 그냥 수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보다 보니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글들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부터인가 어느 순간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줄을 치게 되더라고요. 줄을 치고 여기다가 색깔을 입력을 하는데 한 번 했더니 빨강색으로 했고 다음번에 또 뭐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글들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칠하게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1초도 안 걸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들이 이렇게 빨강색으로 쳐지게 되는데 이것도 보면 재밌어요. 처음에 칠을 했을 때 제 기억에 빨강색으로 칠을 했는데 다음번에 읽을 때는 이걸 왜 줄을 쳤지? 다른 글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학생들 보고 어떤 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라고 사실은 저희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요 수업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요 수업은 이제 계절학기 수업이라서 기말고사 한 번만 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것들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글귀가 있으면 그걸 대략 적어보고 그 글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또는 왜 마음에 들었는지 등을 적어보는 것들이거든요. 왜 마음에 드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자기의 해석은 무엇인지 등등이 계속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챕터에도 좋아하는 글들이 있을 텐데 뭐 글들도 쳐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글들이 있으면 살짝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다시 한번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그냥 궁금하거나 뭐 마음이 괴롭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혹은 내가 글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자기가 메모해 놓은 것들은 요약본이 되어서 이 책을 다시 읽을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키워드만 딱딱 봐도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이 생각이 막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경험을 다시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전자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조금 새긴 했는데요. 이번 챕터는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읽었으니까 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어떤 이제 생계가 조금 어려운 젊은이가 정말 제대로 동네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하게 되고 정말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 낚시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고기를 얻은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그런 류의 이제 그 스토리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걸 현대로 가져온다면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 소리 딱 듣기 좋은 그런 거거든요. 뭐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은 제 젊은 이를 데려다가 뭐 최저시급도 안 주고 부려먹을 수 있는 어떤 뭔가 이런 류의 스토리도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데 정말 뭐 문학적으로 좋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굳이 직원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두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마침 직원이 필요했는데 보니까 총명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황도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주도권은 이 보석 감정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뭐 우여곡절을 거쳤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처절한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 처녀는 열심히 해서 결국은 유명해질 정도로,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금이나 보석 감정하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보석상, 이런 얘기들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도제식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건축 전공이었기 때문에 건축 전공자들은 뭐 대부분 다 아는 말들이지만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건축사 보호 과정을 5년, 뭐 3년 뭐 이렇게 거쳐야 되는 그런 뭐 국제적인 룰들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굉장히 그 저가의 페이를 지급하면서 노동력을 이제 얻게 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사실은 신입사원의 경우는 건축사무실에 들어가서 물론 학교 5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많은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당장 써먹기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르쳐 가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도제식 교육, 그래서 뭐 뛰어난 마스터가 있으면 배워가면서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입사원이 없으면 큰 건축 프로젝트는 도면을 혼자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이상적인 관계들이 이런 관계들인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뭐 몇 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건축사 시험을 아예 볼 수 없게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 그 현상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것들이 뭔가 룰이 지금 이제 이 글 안에서의 상황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들을 순간적으로 또는 뭐 고민 끝에 보석상이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중요한 진실은 잠깐 배제가 된 상태에서 처녀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 제대로 된 계약 또는 서로 제대로 된 대화나 그 다음에 서로 제대로 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교육을 시키고 충분히 알려준 다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론들을 내리는 그런 이제 훈훈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험 계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큰 건의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건축물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를 할 때 중요한 건축물에 하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제품에 하자, 중요한 제품의 정보를 숨긴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으로서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설상에는 그것까지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서로가 어떤 계약을 했고요. 그 뒤에 이런 상황을 다 거치고 나서 이 처녀 역시도 이걸 사실은 요즘 현대에서는 사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뭔가를 얻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라는 거죠. 젊은이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나 그 다음에 뭔가 일을 시켜야 될 때나 아니면 부탁을 해야 될 때나 학과를 뭐 운영하기 위해서 뭐 임원을 뽑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아는 한 또는 이 친구가 아는 한 통상적으로는 제가 뭐 이제 이런 운영이나 수업이나 학과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많이 해봤고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설명해 주는 편이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할 때도 크리틱을 할 때도 이것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 그냥 수정하세요. 이게 아니고 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며 수정을 했을 때 자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며 학과 전체로서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를 할 때도 앞에 인트로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학과 로고를 우측 상단에다가 넣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당연함과 뭐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학과의 어떤 내부 규정들을 왜 만들었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저는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학생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정보의 어떤 이제 편향적인 혹은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선택을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도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되게 피곤하고 말이 많아지는 경향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저런 생각들인데 요즘 이런 어른들이 과연 존재할까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좀 쉽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히말라야 트레킹 이야기인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는 이야기인데 운전들 요즘 많이들 이제 뭐 면허증 딸 나이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면허증도 안 딴다는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AI 그 자율운전 때문에 운행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20대 때면 여러분들이 면허를 땁니다. 면허를 따는데도 면허를 따고 나서 초반에는 사실은 의외로 운전을 되게 못하지만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사고가 날 때는 꼭 운전한 지 1년, 2년 정도 되었을 때, 조금 자신감이 붙었을 때, 혹은 내가 운전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꼭 사고가 납니다.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접촉사고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사실은 자만심, 그 다음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어설프게 알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히말라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위대함을 무시한 채로 한번 덤볐다가 엄청 고생을 했고, 그러면 이 고생한 것들을 정말 난 되게 고생 많이 했네. 그래서 참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결론이나 이제 글의 흐름들을 보면 평생 동안 제일 기억 남는 여행이 그 고생한 여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고생길이 한 번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뭐 교수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근데 한 1년쯤 되었을 때 자신감이 막 붙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로 중국 대륙을 횡단을 해봐야겠다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옮기려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뭐 준비 사실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한 달 가까이 체력 훈련도 하고 준비물도 챙기고. 근데 대학생 때도 사실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겠다고 친구하고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오늘 술 먹다가 한국 국토종단 자전거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가자. 언제 가지? 내일 가자. 오케이, 그러면 내일은 좀 심하니까 내일 자전거 사고 모레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랑. 그래서 남자 둘이서 아무 준비 없이 자전거로 출발을 했죠. 물론 텐트 같은 거 하나는 챙기긴 했는데. 그래서 첫날 이틀째 날까지도 뭐 체력이 20대 때니까 남자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달리는데 출발할 때 그 패키지나 짐 싸는 걸 보고 이제 아버님이 지나가시다가 참 대단하다. 요 뉘앙스 느껴지시죠? 무모하다, 대단하다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겠다니까 텐트를 빌려주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한여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달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쓸면 소금이 쫙 하얗게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체력이 넘치니까 하루 이틀 계속 다니고요. 밤에 달려보니까 밤이 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새고 달렸어요. 하루 출발하고 나서. 그리고 한 이틀째쯤 되니까 완전히 뻗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데나 텐트를 치고 자려고 했더니 뭐 요즘 세상에는 아무데나 텐트 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아무데나 텐트 치고 자도 그렇게 민폐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길가에서 막 잘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하나 찾아갔고 대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벤치 옆에 텐트를 치고 하루를 거기서 잤어요. 모기한테 계속 뜯기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출발을 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죠. 성재야, 무릎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 이러는 거죠. 무슨 소리야? 그래. 많이 아프다는 뜻이죠. 근데 그 친구도 평소에 엄살을 부리는 친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릎에서 소리 난다는 소리를 듣고 계속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그럼 접자 하고 이래저래 뭐 해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 작업실에서 한 2, 3일 쉬고 또다시 천안으로 내려가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더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기차 타고 이동하고 해서 결국 여행이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고 실패라는 걸 했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중국에 가서 이제 40대 때 중국 대륙 횡단을 하겠다고? 사실은 준비 되게 해야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체력 훈련도 하고 등산도 하고 준비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갈지도 준비를 다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 이제 여러 기업에서 나간 주재원들도 있고 뭐 그래서 조선족들도 있고 뭐 한국 사람들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저보고 그랬죠. 야, 너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잡혀갖고, 응? 저기 도적대 만나갖고 산적대 만나갖고 가다가 막 저기 내장 다 털리고, 큰일 난다고. 어딜 막 가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일단 말이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정말 떠듬떠듬하는 수준이었죠. 근데 사실은 갔어요.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전국을 헤맸죠. 장강을 따라서 중국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공을 했고요. 끝부분에 가서 이제 같이 갔던, 이번에도 남자 둘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보다 한 몇 살 정도 더 많은 이제 교수님하고 두 명이서, 남자 둘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나중에 여행 끝에
저는요, 뭐 도적대한테 무슨 내장을 털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날 봐도 무슨 도적대처럼 그렇게 행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뭐 길에서 인터넷도 잘 안 됐고요. 스마트폰도 잘 안 됐던 시절이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것저것을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갔으면 고생을 덜 했겠지만 조사를 할 수도 없었고요. 인터넷망이 그렇게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정보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보들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만약에 제가 완벽하게 저도 나름 꼼꼼하게 들어갈 때는 한 꼼꼼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꼼꼼하게 들어갔으면 만약에 여행을 그렇게 꼼꼼하게 조사를 하잖아요. 고생도 안 했을 뿐더러 또는 여행을 아마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돌아다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진으로 다 볼 수 있고 이것저것들이 다 있다면 갈 필요까지 없다는 생각이 잠깐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가까이 뭐 장강을 중국으로 횡단을 하고 그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은 지금도 어떤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진을 뭐 한 1000몇백 장 넘게 찍은 다음에 그 중에 300장을 추려갖고 중국 학생들한테 이제 특강으로 만들어서 그걸 중국 학생들한테 특강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강의를 했죠. 그랬더니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학생들한테 외국인의 눈으로 중국을 한 달 동안 정말 처절하게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 다음에 경험들, 사기도 당하고, 뭐, 고생도 하고, 뭐, 거의 길바닥에서 막 널브러져 있다가, 뭐, 이런저런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강의를 하나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요즘 세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유튜브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죠. 유튜브로 모든 걸 보고 나면 나중에는 아, 이것도 해봐야 소용이 없고 저것도 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통해서 한 단계 남들이 고생한 것들을 훅 밟고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로 승화시켜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내가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고 직접 해보는 것이지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 인생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고 이런 전공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전공은 이래서 안 되고 대학교는 이래서 별로 다녀봐야 의미가 없고 대학원 다니면 빚만 생기고 뭐 회사는 다녀봐야 사장님이 좋은 일만 시키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좋지가 않죠.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도 성공을 가져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도 반드시 무언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런 이야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챕터로 또 넘어가 보시죠. 좀 이따 봐요.